많이 먹은 사람들일수록 암에 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공통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류은경 완전해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류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음식으로 아이들의 이 폭력성이나 산만함은 반드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폭력적이고 산만한 상태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과 음식에 의해서 바뀌는 건데요. 일본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비행 청소년들이 정말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을까 이런 걸 찾아보니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었어요. 비행 청소년들의 그 식습관을 살펴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이 탄산음료를 집에 아주 쌓아두고 먹다가 그 캔이 아주 수북하게 발견된 모습을 보았는데요. 탄산음료 하나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이 한 25에서 30g이 됩니다. 이것을 하루에 하나만 먹지 않았겠죠. 아주 과량의 설탕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 아이들이 먹다 보니까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아이들의 뇌를 스캔해서 보니까 뇌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설탕 중독과 이 뇌 기능과는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 보면 어떠한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뇌의 기능이 달라지게 되고 이 뇌 기능에 따라서 아이의 성격, 공격성,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 산만함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좋은 음식을 먹으면 뇌 기능이 안정이 되고 머리도 좋아져서 집중도 잘하고 또 성격도 온순하게 바뀌는 모습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는데요. 이런 영양소들을 잘 공급을 해주면 공부도 잘하고 집중하는 아이로 단 몇 개월 만에도 바뀌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이 성격 그리고 집중력은 반드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 아이는 성장기에 있잖아요. 당연히 이 뇌의 기능도 뇌도 성장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이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이 돼야 되죠. 성장과 그리고 뇌 기능, 지능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식물을 키우고 있는데요. 새싹이 이렇게 새 잎이 나올 때 살짝 건드린 그 상처가 나중에 자라서 큰 상처로 바뀌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기는 진짜 중요하구나를 또 몸소 느끼게 되었는데 이처럼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이 제공되면 뇌 기능과 온몸이 잘 성장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뇌 기능과 또 몸의 발달에도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아이의 성장기는 어떻게 해서든 잘 성장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증상이나 조금 염증이 있다거나 중이염,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 있지만 훗날에는 큰 질병, 류마티스 관절염, 여러 가지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어른들이 많이 걸리는 전립선암이나 유방암 이런 질병으로 반드시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들의 이 건강 상태를 결정짓는 이 음식은 지금 성장기에 있는 불편함 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질병까지도 연관이 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걸리는 시간이 약 20년에서 24년 정도로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괜찮다고 지금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간과할 것이 아니라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는 훗날의 건강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뇌가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 있잖아요. 아이들의 이 지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이 있습니다. 뇌세포는 특히 영양소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뇌는 적절한 영양 공급받지 못하면 뇌 세포 자체가 잘 재생과 분열이 되지 않습니다. 네, 아이들은 계속 성장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뇌에 꼭 필요한 영양소, 많이 알고 있듯이 DHA, EPA, 중요한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 이런 거를 잘 섭취한 아이와 또 섭취하지 않은 아이의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좋은 음식, 올바른 음식이 아이의 두뇌 기능, 지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또 올바른 음식으로 아이들의 병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염증에 취약하죠. 감기도 잘 걸리고 중이염, 인후염, 아토피 이런 알레르기 이런 염증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이 염증을 일으키는 데는 반드시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또 염증을 해결하는데도 바른 음식, 좋은 음식으로 염증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음식을 먹은 아이들은 염증도 없고 감기도 잘 걸리지 않아서 키도 쑥쑥 자라게 됩니다.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는 순간 키가 잘 안 자라는 이 형태로 바뀌거든요. 왜냐면 염증을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키 성장을 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염증 해결하고 또 감기도 잘 안 걸리게 해서 큰 병에 걸리지 않고 키도 잘 자라게 성장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바른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그냥 먹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너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패스트푸드, 정크푸드라고 하죠. 패스트푸드가 워낙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선 이거를 정크푸드, 쓰레기 음식으로 규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과자나 빵 같은 그런 가공식품은 아이들에게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아이들은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세포들은 반드시 필수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필수 영양소가 가공된 식품, 패스트푸드에는 굉장히 많이 결핍되어 있죠. 에너지를 내는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단백질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에너지를 제대로 소화시켜서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미량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식물 영양소들은 결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장기간 먹게 되면 이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몸의 질병으로 그리고 두뇌 기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이들이 이 음식을 얼마나 먹느냐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음식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성장, 발달, 성격에 또 두뇌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음식들은 많은 질병의 토대가 되거든요. 당연히 몸에 나쁜 음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염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독소가 들어오면 인체에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또 이렇게 염증이 일어나는 몸을 그대로 두면 이것은 당장은 염증이지만 10년, 20년이 지나게 되면 암이 생길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겁니다. 누구나 이 암은 갑자기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암세포가 계속 종양으로 자라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 먹었던 식습관들, 어렸을 때 축적된 그런 음식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생길 수 있는 토양 자체를 어릴 때부터 만들어 간다라고 이게 좀 심각하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이런 음식들은 암세포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이가 좋아하니까 내버려 두시면 안 되고요. 이런 음식들이 나중에 훗날 10년, 20년 후에 반드시 암이 커질 수 있는 몸 전체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건강하게 먹는 식생활, 지금의 어떤 알레르기나 염증들을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훗날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건강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프면 약을 먹고 또 병원에 그냥 데려가려는 방법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것은 단지 그냥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약으로는요, 증상을 완화시킬 뿐 건강하지 않은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은 바로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아이, 또 건강한 아이의 미래, 어른이 돼서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음식을 먹이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공식품, 패스트푸드의 양을 최소화하고 또 좋은 음식을 어떻게 하면 잘 아이들이 좋아하고 먹을 수 있을지를 반드시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약보다 음식을 가지고 영양의학을 실천하는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내 아이를 변화시키는 두뇌 음식이라는 책을 쓴 조엘 펄먼 이 의사 선생님인데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좋은 음식이 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몸소 느꼈고 의대에 가서도 약으로 이제 치료하기보다 항상 이제 좋은 자연의 신선한 이 농산물을 가지고 본인도 먹고 또 가족도 먹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고수를 해왔습니다. 또 환자들이 병원에 오면 거의 약을 쓰지 않고 음식 처방만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분야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단 3개월 만에 음식과 뇌 발달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꼴찌를 하던 아이가 단 3개월
3개월 만에 1등하는 아이로 우등생으로 바뀐 거예요.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이 가정이 삼시세끼를 거의 가공식품 위주의 음식을 먹습니다. 아침에는 우유에 시리얼 정도를 먹고 점심에는 햄버거, 감자칩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또 저녁에는 집에 와서 냉동 피자나 레토르트 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데펴 먹는 이런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집에서 요리한 자연의 신선 음식들은 거의 없는 상태죠. 이렇게 삼시세끼를 먹다 보면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굉장히 산만하고 또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 심지어 아이들과 이 사회성도 결여되어서 자주 다투고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도저히 엄마가 더 이상은 이 문제가 심각해져서 이 해결책을 찾다가 조엘 펄먼 이 선생님 운영하는 병원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음식을 다 바꿔주는 거예요.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장기 아이에게 꼭 필요한 두뇌 음식으로 식생활을 바꿔줬습니다. 단 3개월 만에 이 아이가 산만했던 아이가 집중을 잘하게 되고 또 지능이 올라가고 또 굉장히 성격도 온순해져서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으로 바뀐 거예요. 이러한 사례들이 이 조엘 펄먼 선생님이 만났던 환자들의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책에 사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만약에 공부를 더 잘하게 하고 싶다, 또는 성격이 좀 더 집중하는 아이로, 온순한 아이로 바꾸고 싶다, 또 아이들과의 사회성, 관계에 문제가 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음식을 점검해 보셔야 되고 가공식품을 최소화하고 두뇌에 좋은 자연의 음식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이 세포 분열이 굉장히 왕성하죠. 물론 나이가 있는 어른들도 늙어 죽을 때까지 세포는 계속 재생이 됩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머리카락이 자란 것을 알 수가 있고 어느새 손톱도 자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른도 이렇게 세포가 늘 재생 분열하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속도가 엄청 더 빠르다고 볼 수 있겠죠.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두뇌 음식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 음식, 그리고 반드시 이 뇌세포막과 또 세포를 이루고 있는 막에 꼭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 이런 건데요. 이런 음식들은 씨앗류, 그리고 콩류, 견과류, 채소류, 과일류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먹을 때 아이들은 꼭 필요한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이고 건강한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뇌세포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되고 온몸에도 세포들이 튼튼한 아이로 자랍니다. 또 가공식품을 최소화할 때 독소 노출로부터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적은 독소들은 또 몸이 해독을 해냅니다. 독소의 노출도 적고 또 성장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두뇌 음식 꼭 먹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좋은 음식을 통한 좋은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뇌에 제대로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일단 산만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과잉 행동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좋은 음식이 잘 공급이 되면 굉장히 집중력이 강해지면서 한 아이나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쥐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한 바 있는데요. 쥐가 미로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일반 그냥 음식을 먹였을 때와 이 쥐 사료에 사과나 블루베리 추출물을 같이 먹여서 미로 테스트를 했을 때 사과와 블루베리 추출물을 먹인 쥐들이 미로를 찾는 그 시간이 훨씬 줄어든 거예요. 바로 이 뇌 기능, 지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의지적인 부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뇌에 꼭 필요한 좋은 영양소를 공급함으로써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산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이 세포막에는 꼭 필요한 이 지질막이 있습니다. 이 지질막은 바로 오메가3 지방산, EPA, DHA 두뇌 영양소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게 없을 때는 세포막이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지면서 세포와 세포끼리의 신호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집중력과 뇌 기능이 떨어지는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뇌와 우리 몸의 세포는 다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뇌 기능을 위해서는 반드시 오메가3 지방산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모유를 먹인 아이에게서도 확인이 됐는데요. 일반 분유를 먹인 아이와 모유를 먹은 아이의 경우 지능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모유 속에는 두뇌에 꼭 필요한 DHA, EPA가 들어있거든요. 분유를 먹일 때는 이게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유 먹은 아이가 훨씬 더 지능이 높고 학습 능력이 좋은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은 성장하는 아이, 발육 단계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뇌기능 발달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뇌가 좋아진 음식 크게 4종류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일류, 두 번째는 채소류, 세 번째는 견과류, 네 번째는 씨앗류입니다. 과일과 채소는 풍부한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가 있어서 우리 몸의 위장과 간 기능에 아주 좋은 성분이 많죠. 또 그 중에서도 아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게 바로 두뇌 성장에 도움이 되는 DH가 함유된 견과류와 씨앗류 음식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호두를 30g 정도를 추천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호두에 들어있는 리그닌 성분, 다양한 미네랄 성분들이 두뇌 발달, 뇌세포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아마씨 안에도 이 리그닌과 또 다양한 좋은 항산화 성분들과 미네랄이 같이 있어서 아마씨를 먹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가공식품, 패스트푸드를 또 너무 많이 먹고 있고 또 이 안에 들어있는 트랜스지방산을 어쩔 수 없이 많이 먹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뇌세포막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견과류, 씨앗류에 있는 DHA가 함유된 음식이 꼭 필요합니다. 또 그 외에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글루텐이 함유된 밀이나 또 카제인 단백질로 이루어진 우유, 유제품도 아이들에게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최소화시키고 과일, 채소류, 견과류, 씨앗류 유지의 음식을 먹는다면 뇌세포, 두뇌 기능이 잘 발달하면서 성장 발육에도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토피와 천식이 생기는 그 이유도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신 중에 있는 엄마가 이 나쁜 지방을 먹었을 때 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몸에 불필요한 지방, 트랜스 지방이나 너무 많은 그런 동물성 포화지방을 먹는다면 이게 다 독소로 인식되기 때문에 아이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흘러 들어가서 알레르기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있는 엄마가 좋은 음식을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깨끗한 지방, 뇌세포에 꼭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이나 오메가3 지방산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지나친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 그리고 튀겼을 때의 음식이 문제가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치킨 같은 거에 문제가 될 수 있죠. 일단은 동물성 단백질은 아이에게도 그 양이 굉장히 불필요하게 지나치게 많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단백질의 경우에는 대사산물로서 암모니아나 요산 요소 이런 독소가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아이가 이걸 많이 먹게 되면 독소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체내에서는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것을 치킨처럼 튀겼을 때에는 또 한 번 더 나쁜 기름으로 인해서 산패 성분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인체에서 산패된 지방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독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천식이나 아토피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비타민 E가 부족할 때 생깁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 녹색 채소나 자연의 그런 신선한 견과류나 이런 음식들을 잘 먹지 않죠. 비타민 E가 결핍되기 쉬운데요. 비타민 E는 세포막을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세포막을 아주 부드럽게 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에 영양소가 잘 공급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부족할 경우에는 세포 안에 있는 독소를 해결하지 못해서 염증 반응이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제된 탄수화물인 밀가루 음식들입니다. 빵 종류나 면 종류, 과자 이런 음식이 되겠죠. 지나치게 혈당은 빨리 상승시키고 또 섬유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내에 당 성분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버터나 마가린이나 튀긴 음식들을 먹게 되면 또 지방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럴 경우 초과된 당분과 초과된 지방이 만나면 결합돼서 당 독소로 바뀌게 됩니다. 당 독소 역시 우리 아이들이 전혀 필요가 없는 독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조심을 하게 되면 천식이나 알레르기, 이런 아토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식과 아토피를 해결하는 음식으로는 바로 과일과 채소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역시 과일과 채소를 풍부하게 먹게 되면 대신 가공식품을 더 덜 먹게 되겠죠. 인체에 꼭 필요한 자연, 천연 당분, 그리고 여러 식물 영양소, 섬유질이 있기 때문에 독소 배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면서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이 됩니다. 또 과일, 채소, 또 견과류에 들어있는 비타민 E와 오메가3 지방산이 적절한 염증 반응을 만들어줍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이제 몸에 독소가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의 이 비율이 깨졌을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대부분 적게 섭취하기가 쉽고 튀긴 음식이나 동물성 단백질, 또 그런 지방들을 많이 먹으면 오메가6 지방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좋은 음식, 견과류나 호두, 아마씨 이런 걸로 공급을 해준다면 염증 반응을 최소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토피나 천식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매일 과일과 채소를 먹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아침 식사에 과일을 한 접시 먹도록 해주고요. 거기에 만약에 아이가 샐러드도 같이 먹을 수 있다면 다양한 샐러드와 함께 아마씨를 이렇게 뿌려서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이 아토피와 천식이 있는 아이들은 반드시 오메가3 지방산, DHA 이 좋은 건강한 기름 성분이 꼭 필요합니다. 염증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호두 한 하루에 30g 정도 좋은 견과류를 섭취하는 습관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과일 한 접시와 또 다양한 채소, 샐러드에 아마씨와 또 호두, 견과류를 곁들인 음식을 먹는다면 이 아토피 천식이 굉장히 호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약은 절대 치료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프면 약을 먹어서 나아야지 라는 생각은 아주 단편적인 그런 증상만 완화시키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약이라는 것은 효소를 차단함으로써, 즉 질서를 깨트림으로써 약효는 내지만 그 증상이 생긴 원인까지는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인체는 생명을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에 나쁜 게 들어오면 일단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 내보내려는 모습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설사인데요. 나쁜 음식을 먹으면 그게 몸에 아주 유독한 독소가 되기 때문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설사를 통해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설사는 살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런데 설사를 멎으라고 지사제를 먹인다는 것은 설사라는 증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멈추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치료가 아니라 몸이 더 악화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기침인데요. 코를 통해서 나쁜 성분이 들어오면 사람의 몸은 재채기를 통해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 나쁜 것은 내보내야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기침을 멎으라고 또 기침을 멎는 감기약이나 여러 약을 처방을 받습니다. 기침은 멎을지언정 기침이 생긴 이유, 나쁜 것이 들어온 그 원인은 제거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 원인 물질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여러 곰팡이나 여러 유해한 성분들일 수 있는데 몸에서 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보내려는 자연스러운 설사나 기침, 재채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제한이 되기 때문에 몸은 더 독소를 머금게 되고 또 이로 인한 또 해로움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측면이지 원인을 제거하는 근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멀리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이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체가 꼭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는 영양소 성분적으로 보면 대량 영양소와 미량 영양소로 나뉠 수 있습니다. 대량 영양소라는 것은 먹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영양소인데요. 영양학적으로는 탄수화물이다, 지방이다, 단백질이다, 각각 9칼로리, 4칼로리 이렇게 칼로리를 내는 영양소를 대량 영양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 대량 영양소는 그 하나만 가지고는 에너지가 될 수가 없고 여러 효소들에 의해서 에너지로 만들어내고 피혈사를 만드는데요. 이 두 번째로 이 대량 영양소를 잘 소화시키고 흡수시키면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미량 영양소입니다. 한마디로 비타민, 미네랄, 또 다양한 항산화 기능을 하는 식물 영양소들인데요. 이런 영양소가 결핍이 되면 첫 번째로 대량 영양소가 잘 소화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소화가 안 되면 소화불량이 돼서 독소가 유발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미량 영양소들은 인체의 방어 기능을 하는 다양한 면역 세포들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미량 영양소가 잘 부족할 경우에는 감염에 취약해지기 쉽고 면역 반응이 활발하지 않아서 알레르기가 일어날 수 있고 긴 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암에 대해서 예방이 약해집니다. 이런 미량 영양소들은 다양한 채소, 과일, 견과류나 여러 식물들에 들어 있습니다. 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위주의 배부른 식사를 하기보다는 이 에너지원들이 정말 잘 소화 흡수되는지 이것을 결정해주고 면역세포에 도움이 되는 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세 가지는 독소, 염증, 혈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인데요. 독을 일부러 먹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인체에 불필요한 음식을 많이 먹거나 잘못 먹을 경우에는 독소가 생깁니다. 특히 미국인들의 경우에는 가공식품의 비율이 약 57%, 동물성 단백질의 비율이 약 32% 정도로 굉장히 과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을 경우에는 단백질과 함께 고기에 붙어있는 이 포화지방이 문제가 돼서 각종 심혈관 질환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미국인들은 그 시골에 사는 중국 농촌 지역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이 심근경색 심장질환의 발병률이 50% 이상 더 높습니다. 반대로 동물성 단백질, 포화지방을 적게 먹는 중국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2% 미만으로 굉장히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낮은데요. 중국인들이 다시 미국으로 이사해서 살게 될 경우에는 이게 체질과 상관없이 이 식사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이 늘어나는 양상을 띠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독소 음식이고 바로 동물성 단백질을 가공식품을 과하게 먹었을 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독소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바로 두 번째 문제인 염증 반응이 많아지게 됩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인체가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펼치는 생명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염증을 일으켜야만 몸에 있는 나쁜 성분들이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염증이 늘 매일 24시간 일어나고 있고 이게 수년간 지속된다면 인체는 거의 질병을 계속 겪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독소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그 성분 때문에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혈당 문제입니다. 인체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혈당을 유지함으로써 당분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공급을 해줍니다. 문제는 고혈당, 혈당을 너무 빠르게 상승시키는 음식이 문제가 되는 거죠. 흰 빵이나 흰 쌀밥이나 밀가루로 만든 과자빵, 면류 음식, 케이크 이런 음식입니다. 혈당이 늘 상승된 상태에서는 이제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인슐린의 민감도가 떨어져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이 인슐린이 또 너무 과하게 늘 필요로 하게 된다면 바로 췌장 기능에도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당뇨 전 단계와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도 그 사이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독소, 염증, 혈당 이 세 가지를 일으키지 않는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식단 안에는 동물성 단백질은 최소화하고 가공식품도 최소화하고 과일, 채소류, 콩류나 견과류, 씨앗류 음식을 늘려가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튀긴 음식들, 또 과자, 도너츠, 프렌치 프라이 이런 음식인데요. 이 트랜스 지방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지방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수소가 기름에 첨가되는 순간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는데 인체에서는 이 성분 때문에 세포막이 변형이 되고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세포의 영양 대사, 기능 대사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은 몸에 해롭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튀긴 음식에는 튀기면서 생기는 발암물질 아크릴아마이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인체에서 발암 성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트랜스 지방, 또 트랜스 지방이 많이 만들어지는 음식은 건강에 해롭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음식이 암을 촉진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이 암을 예방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미국 코넬대의 콜린 캠벨 교수와 그리고 아들인 토마스 캠벨은 아주 대규모 연구를 했는데요. 지금도 이 연구보다도 더 많은 역학조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미국인들의 식단과 또 중국, 아시아 지역의 식단을 비교를 했습니다. 미국인들의 경우에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동물성 음식들, 그리고 가공식품들, 정제된 탄수화물로 만들어진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섭취를 하고 있고, 아시아, 중국 이쪽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단 고기 섭취가 적었고 채소, 또 통곡물, 과일 이런 음식, 식물 위주의 식단을 하고 있는 것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무려 2,400개 지역에서 8억 8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 연구 결과 결국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 또 가공식품의 이 섭취가 암을 유발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뿌리채소, 과일류, 통곡물을 많이 먹을 경우에는 암이 예방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은 과일, 채소류, 콩류, 버섯류, 이런 씨앗류, 견과류 이런 식물성 식단이 암을 예방한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이걸 먹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동물성 단백질과 가공식품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음식을 섭취할 때는 암을 촉진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비교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중국 연구를 통해서 위험한 단백질의 함량은 20%, 총 칼로리의 20%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으로는 단백질의 함량을 10% 미만으로 먹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동물성 단백질이 아닌 식물성 단백질로 20%를 먹을 경우에는 신기하게 이 발암 실험을 통해서 암에 걸리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오히려 이 동물성 단백질 20% 이상 먹었을 때는 주위에서 종양 형성되는 것을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은 20% 이상을 먹어도 안전한 반면 동물성 단백질은 20% 이상을 먹을 경우에는 이 암을 촉진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식단 자체가 미국인들의 경우 이 동물성 단백질이 지나치게 높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반대로 식물성 단백질과 과일, 채소류, 통곡물은 굉장히 안전한 항암식품, 꼭 먹어야 되는 식단으로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한 콜린 캠벨 교수의 경우에는 이 연구가 애초에 원래 단백질이 중국, 아시아 쪽에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동기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반대로 이것이 오히려 암을 일으킨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서 본인과 또 많은 사람들이 식물 식단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 많은 영양 교육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생선이 더 이상 권장식품에 들지 않은 경우는 바로 바다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닷속에서 영양소와 또 수분을 통해서 자란 이 생선들이 깨끗한 성분만 먹으면 좋겠는데, 바로 다이옥신 성분이나 수은 같은 여러 중금속에 오염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지방 조직에 잘 흡수가 돼요. 지방이 있는 그런 생선들, 또 지방이 많은 포유류의 경우에도 이 다이옥신이 많이 검출이
검출이 됐습니다. 또 바다가 오염이 돼서 생선의 또 중금속 함량, 특히 수은 중독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임산부의 경우 생선을 아예 먹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 이제 막 자라는 아이가 중금속에 오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인 거죠. 생선은 더 이상 바다 오염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음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식물에 들어있는 건강한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영양제 안에도 수은 중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다 검출을 해서 수은 중독에서 합격점을 받은 영양제만 판매하도록 권고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바다 오염 때문에 이 생선도 굉장히 조심해서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임신 기간에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의 성장 발육이 굉장히 빠른 시간입니다. 그래서 약물 사용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약물은 한면에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 태아 성장 발육에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 약물 사고가 있은 후로 임산부는 약을 먹지 말아라 라고 권고사항이 나왔는데요. 이것처럼 나쁜 음식이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일단은 엄마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태아의 성장 발육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아이가 태어나서 먹게 되는 그런 식습관 그리고 마주하게 될 질병과도 모두 다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에서는 임산부들에게 생선을 먹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생선 안에 들어있는 여러 중금속과 오염 성분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유, 치즈, 그리고 고기류, 생선류 이러한 단백질 음식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엄마와 아이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우유에도 카제인 단백질의 경우 또 베타락토글루불린의 경우에는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또 고기도 소량이 아닌 좀 많은 음식을 먹을 경우에는 독소 생산이 많아집니다. 또 치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유보다도 더 많은 지방이나 더 많은 단백질이 있는 게 치즈거든요. 그래서 우유와 함께 모든 유제품 그리고 고기류, 생선류 음식을 모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 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 안에는 첨가물이 몸에 불필요한 첨가물이 약 40에서 60가지 정도 굉장히 많은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소량 하나하나를 따지자면 안전 섭취량일 텐데요. 합쳐지고 아이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천식이나 아토피가 있다면 그것은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임신 중에 먹었던 엄마의 식습관이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알코올 성분입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이 술에서는 간에서 다 소화하기가 어려운 성분들이 있고 와세트알데히드가 생겨나고 다양한 이 대사산물이 엄마와 아이에게 여러 해로움을 끼칩니다. 몸에서 영양성분으로 인식되지 않은 독소다라는 것들은 임신 중에는 정말 자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커피의 카페인과 또 담배의 니코틴입니다. 간접 흡연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커피에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크릴아마이드가 생길 수 있고 또 카페인이 교감신경 흥분작용이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니코틴과 함께 수십 가지 첨가물이 들어있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담배도 심지어 간접 흡연이라 할지라도 아이에게는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독소가 될 수 있는 음식들, 고기나 유제품류, 그리고 생선류, 또 첨가물 음식, 가공식품, 그리고 카페인과 또 니코틴, 간접 흡연 포함해서 이런 성분들은 일단은 최대한 이 성장 발육하고 있는 이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임산부들에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반드시 피해야 될 음식이라고 성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집에 건강한 음식, 좋은 음식만 두는 겁니다. 일단 아이들이 눈앞에 치킨이나 빵이 있는 경우와 과일, 채소가 있는 경우에는 다르겠죠. 내가 가장 계속 바라보고 있는 음식을 먹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단 집에 건강한 음식, 좋은 음식을 두는 것,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은 두지 않는 것. 그래서 어떤 이 가정에서는 이 냉장고에 있는 또 이제 주방 부엌에 있는 가공식품, 빵 종류를 다 버리고 좋은 음식으로 새로 세팅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이 평소 먹던 이런 가공식품, 빵 종류가 없으면 진짜 배고프면 그 음식을 먹게 돼 있거든요. 강아지를 키울 때도 보면 강아지가 이제 간식이나 고기나 이런 것만 계속 먹다가 하도 이제 사료를 안 먹으니까 그냥 내버려 둬 봅니다. 반나절을 굶은 강아지는 분명히 배고픔이 오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밤에 이 사료를 다 먹은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일단 집에 있는 나쁜 음식을 다 빼고 좋은 음식으로, 과일, 채소류 음식으로, 콩으로 만든 건강한 음식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변화하는 데는 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 입맛이 나쁜 음식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끈기를 가지고 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끈기를 가지고 자꾸 좋은 음식을 권하다 보면 보통 평균적으로 8번에서 15번 정도 권하면 아이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끈기를 가지고 한 번, 두 번 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끈기를 가지고 계속 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의 부모님들은 한 75% 정도는 5번 정도 권하고 포기를 하거든요. 이 5번을 좀 넘어서서 몇 번만 더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 모습을 늘 보여주고 아이들을 좀 끈기를 가지고 계속 권하는 것, 이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좀 큰맘 먹고 좋은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엄청난 칭찬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가지고 상벌을 주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칭찬을 해주면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라도 또 좋은 음식을 더 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많이 노출하고 끈기를 가지고 권하고 또 칭찬해 주는 것, 이 방법으로 많은 아이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꼭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펜실베니아 대학교 연구 결과인데요. 과일, 채소를 많이 먹는 이 5세 아이들을 관찰을 해봤더니 그 부모님들이 과일, 채소를 이미 즐기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모습, 부모님들이 어떤 음식을 드시느냐, 아이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터와 치즈 유제품입니다. 이 버터 치즈 유제품에는 우유보다도 더 많은 지방이 농축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지방을 통해서 나쁜 성분들이 같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지방을 소화시키기에는 인체가 완전히 소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오염물질과 함께 소화되지 않는 지방, 또 산패된 지방, 독소를 먹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두 번째는 감자를 튀긴 프렌치 프라이나 감자칩 같은 음식입니다. 감자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음식이죠. 그런데 이 감자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튀기면서 발생하는 아크릴 아마이드가 있습니다. 또 감자칩은 대부분 소금, 나트륨을 굉장히 또 쳐서 또 짜게 먹기도 하죠. 그래서 짠 소금과 함께 아크릴 아마이드가 섞여 있어서 몸에 해로운 독소가 됩니다. 또 감자의 성분이 탄수화물이죠. 이 당분과 지방이 결합되면서 당 독소로 몸에 해로운 성분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감자를 튀겨서 먹는 것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너츠입니다. 이 도너츠를 만들 때는 흰 밀가루하고 이 설탕의 비율이 거의 1:1 정도로 굉장히 많은 당분이 들어갑니다. 또 흰 밀가루 안에도 이 방부제가 있죠. 또 이것을 튀기면 또 트랜스 지방이 생깁니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 지나친 당분, 또 밀가루에 들어있는 성분들 때문에 도너츠도 절대적으로 좀 금지해야 되는 음식입니다. 네 번째로는 소시지나 햄이나 또 핫도그 같은 가공육입니다. 이 가공육은 그 성분이 발암물질, 나이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는데요. 붉은 고기보다도 오히려 더 가공육은 몸에 해롭죠. 몸에서는 다 독소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가공육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방금 말씀드린 음식은 이제 자연 유래, 식물 유래 음식들이 아니죠. 대부분 가공하고 튀기고 여러 화학 물질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물질들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절대적으로 독소가 되기 때문에 애초에 많이 먹지 않는 습관, 또 아이들에게 노출시키지 않는 습관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베리류 과일입니다. 블루베리나 라스베리나 스트로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 과일은 당분이 낮으면서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일상에서 먹기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먹기도 편하죠. 베리류 과일, 풍부한 항산화 성분,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이 성분으로 굉장히 적극 추천을 합니다. 두 번째는 녹색 채소입니다. 이 녹색 채소 안에는 의외로 식물성 단백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녹색 채소가 가지고 있는 칼륨이나 마그네슘이나 칼슘 이런 비타민, 미네랄 성분들 그리고 식물 영양소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녹색 채소도 꼭 같이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씨앗류입니다. 씨앗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놀라울 정도 영양소가 많습니다. 참깨나 아마씨나 해바라기씨 샐러드를 먹을 때 이 씨앗류를 같이 드시면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 물질이나 또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항산화 성분들 굉장히 많이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콩입니다. 콩 단백질은 누구나 많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고기는 최소화시키고 식물성 단백질인 콩을 통해서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이 훨씬 더 몸에 이롭습니다. 또 콩에는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장에도 아주 유익한 장내 미생물을 늘려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같이 있죠. 다섯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아주 항상 건강식 하면은 떠오르는 음식이 토마토인데요.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라이코펜 성분이 있고 또 토마토는 기름과 같이 볶았을 때 이 영양 성분이 잘 흡수가 되면서 또 감칠맛을 내는 중요한 또 맛 기능이 있습니다. 토마토를 가지고 그냥 먹어도 되고 익혀서 먹어도 되고 기름에 볶아서 먹어도 되고 또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서 샌드위치나 음식에 소스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곁에 두시고 활용하시면 굉장히 건강에 이롭습니다. 먼저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겁니다. 집에 나쁜 음식은 다 버리고 가공식품이나 과자, 빵류는 버리고 건강한 음식만 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모님부터 해서 모든 가족이 이 건강한 음식을 아주 즐겁게 먹고 많이 보여주고 이 음식에 많이 노출된 환경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자연식품을 마음껏 먹게 하는 환경이에요. 이제 자연식품 같은 경우에도 저장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소량씩 사놓기도 하고 또 이제 실온에 두는 것이 좀 습관이 안 된 경우도 있는데 많이 보여줘야 아이들이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식탁 위에, 거실 위에 과일, 채소류, 견과류 견과류도 이렇게 통으로 놓고 자주자주 보여서 습관적으로도 먹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이런 것들을 먹을 때 제한하지 않고 마음껏 먹는 것이 좋습니다. 칼로리 이런 거 계산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연식품은 굳이 칼로리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껏 먹다가 배부르면 먹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식품을 많이 먹고 또 강요보다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는 환경, 제한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먼저 부모님들이 나쁜 걸 먹으면서 좋은 거 먹으라고 가르치면 절대 안 되겠죠. 부모님부터 좋은 음식을 먹는 것, 건강한 음식을 아주 맛있게 드시는 것, 건강한 음식을 먹었을 때의 이 효과를 보여주면 또 아이들이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부모님이 과일, 채소류, 이런 씨앗류 음식을 드시다가 한 달에 5kg, 두 달에 10kg 이렇게 체중이 감량이 되면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또 변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부모님 먼저 드시고 엄마 아빠가 먼저 건강한 몸으로 바뀌는 모습 또 같이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산책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건강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냥 먹어라가 아니라 이 콩에는 어떤 단백질이 있고 아마씨를 먹으면 또 어떤 효과가 있고 두뇌가 어떻게 좋아지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자꾸 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약간 강요하는 식으로 하지 교육을 많이 안 하시거든요. 하지만 강요 이전에 이 음식이 어디에 좋고 왜 좋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자꾸 교육을 해주신다면 아이들은 또 그 교육을 듣고 의외로 또 많이 변화합니다. 조엘 펄먼 이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만에도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우등생으로 바뀌는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오히려 아이들이 어른보다도 이 건강에 좋은 이야기를 해줬을 때 더 쉽게 받아들이고 얼른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가르쳐주는 대로 바뀌니까요. 강요보다는 자꾸 좋은 점을 가르쳐주는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네, 먼저 중독성 배고픔은 마치 커피를 마시지 않았을 때의 카페인 금단 현상 또는 담배를 끊었을 경우에 니코틴 금단 현상 같은 가짜 배고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 화학물질에 사람이 길들여지다 보면 그로 인해서 느껴지는 부작용들이 나타나는데요. 소화불량이나 두통이나 메스꺼움이나 구역질 같은 이런 느낌들이 옵니다. 중독성 배고픔이라는 것은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을 먹었을 때 쉽게 허기가 지고 또 그 음식을 자꾸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인체가 진짜 배가 고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금단현상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짜 배고픔은 일단 윗속에 음식이 없는 순간 그런 것들이 바로 또 느껴져서 또 다른 음식을 계속 찾게 됩니다. 햄버거를 하나 먹으면 이후에 또 콜라를 마시거나 또 감자칩을 먹고 또 과자를 또 찾게 되는 이 가공식품이 또 다른 가공식품을 계속 부른다는 거죠. 이것은 진짜로 배가 고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금단현상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올 때 반드시 내가 가짜 배고픔을 느끼고 있구나, 이거는 중독성 배고픔이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배고픔은 좋은 음식을 계속 먹을 때 실제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지는 실제로 일어나는 배고픔인 거죠. 이것은 중독성 현상이 아니라 때가 되어서 위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식사를 하고 싶은 진짜 배고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음식에 대한 금단 현상이 아니고 음식을 채우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욕구인 거죠. 진짜 배고픔의 상태는 인체가 위 소화기관이 비어 있다가 이제 소화할 준비가 잘 됐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소화 효소도 적절하게 잘 분비하려고 하고 있고 또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허기가 지는 그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나쁜 음식이 아니라 건강에 좋은 음식들, 자연 유래의 음식을 드시면 몸이 잘 소화도 잘 되고 꼭 필요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짜 배고픔과는 다르게 적정량을 먹게 되고 또 이후에도 비만으로 이어지지 않고 모든 음식을 잘 소화시켜서 에너지를 잘 만들 수 있는 형태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가짜 배고픔이 아닌 진짜 배고픔이 느껴질 때 식사를 하면 소화불량이나 비만이나 어떤 피로감을 유발하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소화가 잘 되고 또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배고픔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내가 먹는 음식이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인지를 구분한다라면 큰 병이 없고 더 건강한 삶, 또 비만이 없는 날씬한 몸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암 예방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립암연구소에서는요, 무려 337개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과일과 채소류, 견과류, 씨앗류, 콩류의 음식을 많이 먹은 사람들일수록 암에 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공통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대로 동물성 단백질이나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할 경우 암 발병률이 높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에는 꼭 세포나 몸 전체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 주면서 또 염증을 유발하지 않고 또 독소를 해독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 식물들 대부분은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식물 영양소를 통해서 항염효과,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고 또 콩 종류의 음식을 많이 먹은 사람들일수록 전립선암과 유방암이 예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심장질환 쪽도 많이 예방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중국 연구, 차이나 스터디를 통해서도 미국의 그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미국인들과 대조적으로 중국 농촌 지역, 아시아 농촌 지역 사람들은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기 때문에 심장질환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심장질환, 심근경색,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도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블랙베리,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 과일입니다. 베리류 과일은 다른 과일에 비해서 안토시아닌이나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 이 베리류가 사실 사계절을 구하기는 조금 어려운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냉동 과일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그런 가공 음료를 마시는 것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과자 대신 또는 가공 음료 대신에 이 베리류 과일을 이용한 어떤 스무디 음료를 만들어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당근하고 비트입니다. 당근, 비트는 이제 뿌리 채소로 알려져 있죠. 또 이 빨강색 성분의 베타카로틴,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근은 구하기가 어려운 채소가 아니니까요. 당근, 비트에 풍부한 베타카로틴, 눈 건강에도 좋고 항암 성분도 되고 위 점막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당근과 비트를 활용한 이 건강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상추입니다. 요즘은 상추가 아삭한 상추, 또 뭐 로메인 상추에서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죠. 이 상추 안에도 굉장히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고 또 식물성 단백질도 같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추도 식사를 하실 때 신선한 채소 중에 하나로 늘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아삭한 상추와 함께 같이 곁들여 드시면 좋은 잎채소로 또 케일이 있습니다. 케일은 항암력이 좋다고 알려진 십자화과 채소인데요. 양배추나 브로콜리나 방울양배추 이런 것과 같이 굉장히 항암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사과, 당근, 케일 이 세 가지를 갈아서 스무디로 먹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또 한국인들이 많이 드시는 참깨입니다. 참깨에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망간, 아연, 철분 등 이런 다양한 미네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깨를 샐러드를 드실 때 이렇게 뿌려서 드시면 굉장히 유익한 성분들이 같이 많이 흡수가 되니까요. 참깨도 꼭 놓치지 않고 드시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딸기입니다. 딸기에는 엽산 성분이 많고요. 플라보노이드나 비타민 C나 다양한 항산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임산부들의 경우 이제 엽산을 또 처방을 받기도 하시는데요. 합성 엽산보다는 이렇게 천연 성분의 엽산인 딸기를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근데 봄에만 딸기가 나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는 좀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냉동 딸기를 활용해서라도 딸기를 스무디 음료나 여러 가지 갈아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냉동 딸기가 100% 생딸기만큼의 영향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 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가공 음료 또는 과자 이런 것 대신에 대용으로 냉동 딸기를 이용한 스무디나 또 샐러드에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어딜 가나 건강한 음식으로 추천이 되죠. 이 토마토에는 라이코펜 성분이 전립선암, 유방암, 췌장암, 자궁암 여러 다양한 암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토마토도 빼놓지 않고 드시면 좋습니다. 일단 이 가공된 곡류죠. 가공된 이 시리얼에는 많은 영양소들이 빠져 있습니다. 가공되는 순간부터 영양소가 다 균형이 잡혔다고 볼 수가 없겠죠.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변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공된 시리얼보다는 아침에는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과일에는 무려 9대 영양소가 있죠.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식이섬유와 효소와 항산화 영양소, 그리고 너무 중요한 수분까지 이 과일에는 매우 많은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거의 적지만 나머지 성분들, 비타민, 미네랄, 이런 식이섬유 같은 성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식품 전체의 균형으로 봤을 때는 가공된 시리얼보다는 훨씬 영양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또 몸에서 배출에 도움이 되는 해독작용이 일어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 위주로 만들어진 시리얼보다는 과일 그리고 샐러드로 먹을 수 있는 채소류를 곁들이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는 또 하루를 시작하는데 에너지가 더 필요하고 뇌 기능이 활발해지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소실된 가공된 시리얼보다 영양소가 아주 균형 잡히고 풍부한 과일과 채소, 이왕이면 생과일과 생채소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인체는요, 균형 잡힌 영양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지만 사실은 대량 영양소, 탄단지와 이 탄단지를 태우는 미량 영양소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외에도 이 식물성 단백질에도 단백질의 종류가 풍부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단백질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오히려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이 소화 흡수가 더 잘 되거든요.
뭐 콩이나 뭐 채소에 들어있는 또 과일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의 형태는 이 단백질을 소화시킬 수 있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조효소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소화 흡수가 더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이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로도 충분한 인체의 단백질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또 미량 영양소들을 더 같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식물성 단백질을 채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채식주의자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또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자연의 식물을 많이 먹는 채식주의자나 이 비건이 더 심혈관 질환이나 암에서 훨씬 더 자유로운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에 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최대한 많이 드시고 동물성은 최소화시키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먼저 고지혈증이 아주 빠르게 해결이 됩니다. 콜레스테롤의 이 수치가 굉장히 빨리 떨어집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합성이 굉장히 증가해서 또 음식을 통해서도 또 들어오기 때문에 수치가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식물성으로 바꾸는 순간 이것은 고지혈증 약보다, 콜레스테롤 약보다 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실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던 분들의 경우 2주 동안 채식 위주의 식사만 해도 과일, 채소를 좀만 먹어도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줄이는 것, 또 신선한 과일, 채소를 많이 먹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심장 쪽의 질환, 동맥경화나 관상동맥을 막는 일이나 심근경색이나 심장 쪽의 이 질환들은 대부분 동물성 단백질이 원인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심장 쪽, 혈관 쪽 건강을 위해서는 식물성 단백질, 식물 유제 음식을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집에 가공식품을 없애고 과일, 채소류, 견과류, 씨앗을 아주 쌓아두는 겁니다. 네, 주방에도 거실에도 이 음식이 눈에 많이 보이게 노출하는 게 좋아요. 손 집으면 집에 보통 식탁에 빵이나 과자가 있잖아요. 이걸 다 과일로 또는 견과류, 씨앗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눈에 보이면 많이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집에 쌓아두는 것. 두 번째는 동물성 음식을 식물성으로 바꾸는 겁니다. 고기도 많이 드시고 생선도 많이 드셨다면 이제는 콩을 이용한 요리를 많이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완두콩도 좋고요. 병아리콩, 렌틸콩 굉장히 단백질도 풍부하고 콩에 들어있는 다양한 식이섬유나 또 미네랄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고기 섭취는 한 번 정도로 줄이고 대신 콩 음식으로 바꿔주는 것. 네, 콩을 활용한 여러 스프나 여러 소스들을 활용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견과류와 씨앗을 활용해 보는 식사입니다. 아침에 우유나 시리얼로 드셨다면 이제는 과일이나 채소 샐러드에 견과류 씨앗을 같이 곁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네, 우유 시리얼보다는 훨씬 더 좋은 단백질, 또 식이섬유, 또 비타민, 미네랄까지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도 굉장히 좋지만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견과류 씨앗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3, DHA 성분들이 바로 많이 함유가 되어 있죠. 두뇌 건강, 지능을 위해서 이 견과류 씨앗을 늘 먹는 습관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감미료와 또 흰 밀가루를 없애는 겁니다. 채소화하는 것이 좋은데요. 설탕이나 정제 소금이나 흰 밀가루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몸에 독소를 일으키고 또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최소화하는 것. 사실 과일, 채소류, 견과류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 요리를 많이 할 필요가 없게 돼요. 요리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탕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달콤하게 먹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또 지방간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유와 유제품을 줄이는 겁니다.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유 유제품이 결국 건강에 해롭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요. 그럼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물론 과일, 채소류, 콩류를 먹으면 굳이 대체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마시는 이 습관이 길들여진 아이라면 우유 대신에 두유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물성이 훨씬 더 안전한 단백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두유에 바나나를 갈아서 아침 식사로 드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유 유제품을 줄이고 식물성, 바나나나
콩, 두유를 사용한 음식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6번째는 채소 스프를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하루 종일 자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채소 스프를 만드는 채소 상당히 이건 자유롭게 선택하셔도 되는데요. 한 3가지에서 6가지 정도를 이렇게 한 번에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당근, 비트, 무, 청경채, 단호박, 브로콜리, 케일 이런 정도로 가족들이 좋아하는 채소를 활용해서 미리 만들어 놓으면 아침, 점심, 저녁에 수시로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7번째는 매일 저녁 식사로 이 채소를 활용한 주 메뉴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콩을 활용해서 콩 스프를 만든다든지 단호박과 브로콜리를 활용해서 단호박 브로콜리 스프를 만든다든지 주 메인 요리가 채소 요리가 될 때 다른 불필요한 음식을 덜 먹게 되고 또 소화가 가벼운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식사를 채소 요리로 좀 간단하게 먹는다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족들이 함께 7가지를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연구하고 또 회의도 하면서 일단 할 수 있는 범위부터 서서히 조금씩 늘려가신다면 온 가족이 큰 병이나 또 잔 질병 없이 건강한 가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미 생채식이 건강에 좋은 거는 맞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질에 따라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해부학적, 유전학적으로는 사실 동일하지만 몸을 이루고 있는 장 마이크로바이옴, 장에 들어있는 장내 미생물의 구조가 다 다릅니다. 또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위장의 상태도 다 다릅니다. 위장 점막의 상태도 다르고 또 위장의 운동성, 연동 기능, 이런 운동성의 기능도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현미를 먹었는데 어떤 분은 굉장히 소화가 안 되고 불편한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현미에 들어있는 이 현미 껍질이나 쌀lun이나 이런 게 영양이 좋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지 않는 장점 때문에 현미를 드시라고 추천을 드리지만 이것이 맞지 않는 경우 또 현미의 피틴산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현미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흰 밥을 드시면서 다양한 채소나 또 현미의 쌀눈을 추가적으로 드시는 방법도 추천을 드립니다. 또 생채식이 좋다고 해서 뭐든지 다 생야채로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소화 기능이 떨어진 분들의 경우에는 이 생채식을 했을 때 굉장히 가스가 차고 몸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차가워지고 설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생채소 요리를 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 익혀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식물세포에는 오히려 이 세포벽이 단단한 세포벽이 깨지면서 그 안에 영양소가 우러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으로 먹을 때의 장점도 있지만 익혔을 때 또 얻을 수 있는 영양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 스프나 해독 스프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익혀서 먹는 것이 도움이 되는 분들에게는 굳이 생으로 드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느냐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으로 인해서 소화가 편하고 또 에너지로 잘 전환이 돼야 됩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가스가 찬다거나 속이 아프다거나 설사가 나고 몸이 차가워진다면 나에게 맞는 식사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모든 건강식을 나에게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분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2가지인데요. 패스트푸드와 가공된 음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안에는 고기 또 많이 있고 정제된 밀로 만든 빵을 많이 먹게 되죠. 또 이 음식들을 만들면서 다양한 첨가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패스트푸드를 자꾸 먹으면 먹을수록 또 금방 또 허기가 지는 가짜 배고픔, 중독성 배고픔이 생겨서 또 단 음료수, 달콤하고 또 시원한 그런 탄산음료를 또 먹게 되는데요. 이렇게 먹게 되는 설탕이 굉장히 지나치게 많이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를 먹으면 당연히 또 탄산음료를 같이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을 때는 몸에 초과되는 그런 당분 때문에 바로 비만과 직결이 됩니다. 또 가짜 배고픔을 느끼기 때문에 또 더 많이 먹게 되고 과식하게 되는 문제가 같이 생기게 되죠. 또 가공된 음료에는 설탕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옥수수 시럽을 통한 액상과당이 들어갑니다. 액상과당은 몸에서 다 사용되지 못하고 일단 고지혈증이나
지방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죠. 또 비만을 빠르게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와 또 가공 음료 이 두 가지가 또 어린이 비만에서 굉장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대신에 자연의 음식인 과일, 채소류, 견과류 이런 자연 유래 음식을 먹는다면 가짜 배고픔도 해결이 되고 또 당을 빨리 올리지 않기 때문에 비만으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공 음료를 조심하는 것, 패스트푸드를 조심하는 것이 비만의 큰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5가지 좋은 음식은 과일, 채소, 콩, 견과류, 씨앗류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는 게 보통 단백질, 또 칼슘 이걸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동물성 단백질이나 또 우유, 이 칼슘을 많이 선택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유나 고기에 있는 단백질 칼슘보다 식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칼슘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소에도 식물성 단백질이 있고 특히 콩에는 아주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이 많이 있죠. 또 칼슘도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보다 케일에 들어있는 칼슘이 더 흡수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단 흡수율의 차이가 있는데요. 케일에 들어있는 칼슘의 경우 무려 59%가 흡수가 되지만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은 32% 정도로 그 흡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이왕이면 케일에 들어있는 칼슘이 훨씬 더 건강에 좋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아이들이나 또 어른들에게도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되는 필수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은 인위적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씨앗류를 통해서 참깨나 아맛이나 또 호두, 견과류 이런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몸에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채소류, 과일류, 콩, 견과류, 그다음에 씨앗류 이 5가지 음식을 섭취한다면 균형 잡힌 에너지원과 또 조효소를 만드는 다양한 필수 비타민, 미네랄을 동시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음식들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죠. 우리 인체의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포스트바이오틱스인 단세지방산을 만드는 원료가 또 되기 때문에 장 건강을 위해서도 이 5가지 음식이 꼭 매일 먹어야 되는 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과일을 먹고 어지러움을 호소하시는 경우에는 아마 과일을 갈아 드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는 착즙해서 그 착즙 주스만 먹었을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일 자체에는 수분과 함께 당분 그리고 섬유질이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씹어서 먹을 경우에는 절대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거나 당으로 인해 문제가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일을 갈아 드시게 될 경우에는 이 섬유질이 굉장히 부서지죠. 또 과일의 당분도 더 쪼개집니다. 마시게 되면 한 번에 이걸 마시다 보니까 혈당 상승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과일을 갈아 먹을 경우에는 아주 천천히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냥 빠르게 마신다면 순간적으로 혈당이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또 인체에서 또 혈당을 빨리 내리려는 저혈당 증세로 이어집니다. 물론 딱 한 번 먹었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걸 습관적으로 5일에서 한 달 계속 반복적으로 먹었을 경우에는 저혈당 증세가 와서 어지러움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갈아 먹는 것보다는 꼭 씹어서 먹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또 착즙으로 드시게 되면 또 아주 귀중한 영양소인 섬유질을 싹 제거하고 수분과 당분만 섭취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주스로 드시게 된다면 또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저혈당 증세,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죠. 착즙도 가끔 한 번씩 드시는 거야 또 문제가 없습니다. 또는 야채를, 채소를 갈아서 당을 떨어뜨려 먹는 것은 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과일만 착즙했을 경우에는 이걸 습관적으로 하신다면 저혈당과 어지러움을 호소할 수 있으니까요. 착즙 주스도 매일 드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과일은 그 자체로 씹어서 먹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굳이 갈겠다면 채소와 갈아서 또 굳이 과일만 드시겠다면 아주 천천히 마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의 경우라면 아마 아이의 건강과 또 행복한 이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어릴수록 성장 발육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만 공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영양소나 독소가 되는 음식들, 가공식품이 몸에 들어온다면 반드시 이게 쌓여서 성장 발육뿐만 아니라 두뇌 기능, 지능과도 관련이 있고 또 나이가 들어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질병과도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정말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요.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도 건강에 좋은 과일, 채소류, 견과류 음식들을 늘 보일 수 있도록 가정 환경을 만드시고 또 가족끼리 함께 연구하면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가는 습관, 환경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이와 아이의 미래까지 책임질 건강한 음식, 그리고 부모님들과 함께 만들어 가시는 똑똑한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